뒷문학부터 좀 볼까요? 뒷문학을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고 되게 잘 푸셨어요. 잘 푸셨는데 이게 2020학년도니까 이제 작년 거죠. 되게 트렌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주셔도 되는 게 이 정도 난이도에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수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수능을 준비하는데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풀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잘 풀었기 때문에 좀 스킬적인 부분들보다 좀 그런 경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둬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비문학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거슬려야 되는 단어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주어 뭘 체크를 하셔야 돼? 전통적이라는 단어로 체크를 하셔야겠지. 이미 앞으로 나아갈 이제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전통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근대 또 나아가서는 현대와 비교 분석을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책 금리, 물가 안정 이런 인과성을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이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숨어져 있는 시사 상식들이 있어요. 이 한 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죠. 우리 열을 가하면 물이 끓는 것처럼, 그죠? 공기가 차가워지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비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리라는 건 이자율이랑 똑같습니다.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이 1%예요. 금리가. 그러면 금리가 돈의 가치가 낮은 거고요. 금리가 5%예요. 그럼 1%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금리가 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돈이라는 게 시장 아니면 은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두 분류예요. 물론 다양한 곳에 있겠지만 딱 두 분류인 거예요. 이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함이라는 건 물가가 너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걸까? 적게 풀렸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은행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 돼요? 금리를 높여주면 돼요. 야, 너희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1%였던 금리를 10%로 해줄게.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있었던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시장의 돈의 가치는 원래 돈이 졸라게 많았는데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 물가는 올라가 낮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실수를 해요. 봐봐. 이게 왜냐면 우리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부분. 1,000원이었던 게 내가 1,000원에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500원에 커피를 살 수 있게 됐어요. 돈의 가치는 오른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졌어요. 오른 거야, 낮아진 거야? 아니, 느낌으로 말해보세요. 오른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선생님 돈의 가치는 낮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내가 원래 커피 한 잔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었는데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덜 줘도 커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건 이꼴 뭐예요? 물가가 어떻게 됐어?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보세요. 정책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인상시키고 대출을 감소시키면서 신용 공급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키죠. 일단 이거 쭉 따라가 볼게요. 신용 공급이 정책 금리 정책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도 인상이 되고요. 그럼 사람들은 대출을 했을 때 내야 되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원래 1%를 갚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씩 갚으래. 그럼 더 이상 대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용 대출들이 어떻게 돼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용 대출 공급이 이제 감소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 수요도 줄고, 그러면서 뭐가 된다?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었던 걸까? 물가가 너무나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이 커피 한 잔을 사야 되는데 10,000원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낮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를 주는 거야? 정책금리를 올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도 있죠. 이 정책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이 시장금리라는 건 우리 시중, 개별, 우리 신한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개별 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신용대출과 공급, 이 수요들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개인인 거죠. 사람, 회사. 그래서 나라에서 이 한국은행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은행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려주는 거예요. 1%에서 5%로. 그럼 이 변화가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개별은행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이자율 5%로 할게. 그럼 그거를 개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자율이 비싸졌으니까 돈을 빌리는 건 줄고, 반대로 돈을 은행에 저장하는 것도 늘 거고. 그럼 시장에 있었던 돈이 다 어디로 가니까? 은행으로 가게 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된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조금만 돈을 줘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 그러니까 지금 했었던 설명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미 알고 있지를 원하는 거예요. 수능 출제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금리 환율 문제였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였죠. 봐봐. 물가가 안정됐다는 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과 똑같죠? 그럼 이거를 해외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1,000원에 1달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물가 가치가 돈의 가치가 올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500원에 1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야. 자, 이러면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환율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 인과성을 더 늘리면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선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기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잘라 먹어요. 결국 정책 금리를 가지고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이제 비문학을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메인으로 설명했죠.
얘를. 그럼 문제 보기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정책금리가 다운시키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만류인력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만류인력이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만류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가 그래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작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슈퍼문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달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wil물썰물이 어떻게 되고 하얀 달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지문에서 제시했던 거에 정반대의 부분이 답이었었거든요. 항상 생각은 해둬야 돼. 예측을 해두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죠.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연결하고 있죠. 전통적인 경제. 제일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많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그럼 이후에 나오려는 이거 플러스 알파겠지.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미 미시라는 개념을 조금 아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져요. 경제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좀 러프하게 말하면 미시와 거시로 나누면 돼요. 이 미시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작게 본다라는 얘기고 거시라는 건 크게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로 이 미시를 나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시를 숲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시경제학이라는 건 누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의 그런 경제 능력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점은 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개별 회사들이 5개였어. 그럼 얘네들이 완벽하면 어때요? 이 전체도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도 건강하고 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 그럼 이 반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얘기가 이제 미시건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끊어보시고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합니다. 이 미시건성성은 크게 두 가지를 기인하고 있대요. 두 가지. 자, 구조 보세요.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닌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돈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 연필, 이런 수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일 뿐이니까 교환 수단일 뿐이니까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단기적인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달리겠죠. 나 A 복귀 구조는 뭐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문제를 내겠다라는 의도라고. 뭐와는 달리 단기에는 영향을 줘. 단기에는 준다니까 돈을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 확 올라가. 적게 뿌리면 확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장기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지. 왜? 언젠가는 그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얘기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에는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야? 버블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가격이 5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00원에 팔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안 살 거라는 믿음이 아무리 내가 이거를 원해도 1,000원 이상은 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미시건성만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셌던 시기. 우리 애덤 스미스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인비저블 핸드. 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그냥 내두면 개인들이 알아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믿음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는 뭐냐면 이제 숨어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개인들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돈이 아무리 지금 딱 썼을 때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이 돈이 정상으로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박살이나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떡상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스위치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그 불매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원래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0만 원 정도. 근데 막 6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올라간 상태고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숲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쳐붙여요. 그럼 산다 안 산다? 사람들은 안 살 거라는 거죠. 왜?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단기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박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거 우리 서울에 막 100억짜리 막 200억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안에 물음표가 이제 뜨는 거야. 그다음에 그림값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IMF가 터지지. 그리고 옆에 일본도 어때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버블 경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도쿄에 있는 건물을 다 팔잖아요. 그럼 미국 전체 땅을 다 살 수 있었어요. 이 일본 부동산 가격을 도쿄에 있는 돈만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좀 가보죠.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이기 때문에? 미시이기 때문에 뭘 보는 거야? 개별 회사의 건전성만 보장된다면 전체 사회의 경제의 건전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갖고 있었죠. 얘네들만 아프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까지도 이제 묶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문제 트렌드가 어때? 기업 니언디글리를 준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 예시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미시겠니? 거시겠니? 이런 문제들이 정말 트렌드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시까지는 이제 같이 묶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넘어왔어도 아직도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통은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죠. 나누는 건 언제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금융감독 촉진을 통해서 뭘 해결하고? 금융 안정을 해결하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니까 세퍼레이트죠. 벌써가 아니라 세퍼레이트이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이원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준비해야 돼. 그 다음은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찍으면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 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거고 버블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뭐가 생겨버리는 거야? 버블이 생겨버린 거야. 버블은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은 생각보다 멍청했던 거지.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갑자기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언제나 변화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중요하다고 했어. 이 새로운 위협이 뭐였을까? 이 전까지는 회사들이 어땠어요? 소형이었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야? 몸집을 굴려요.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 미시는요. 얘네들이 소형이기 때문에 어때? 100개야. 얘네들이 100개였던 이 사회를 이루는 공간이 100개였던 거야. 그래서 이 100개의 애들이 건강하잖아. 그럼 여기서 한 5명 정도 아파도 이 전체는 어때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만 하면 됐었어. 얘네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나머지들이 수습을 가능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점점 대형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의 크기는 똑같잖아. 근데 여기 5명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2명만 아파. 그럼 여기 몇 %가 아픈 거야? 3분의 1 이상이 아파지는 거야. 그럼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형이 됨으로써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얘네들은 예방을 하더라도 아플 수는 있는 거잖아. 언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주셔야죠. 와, 전통에서는 뭐였는데? 2원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현실은 1원적으로 가야 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그 결과 미시건전성 정책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등장한 게 뭐예요? 거시건전성.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선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이가 말하고 나리버 비구조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개별이 아니라 전체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거시인 거예요. 크게 본다라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A, B, C, D가 다 건강하면 전체가 건강할 것이다라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해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정책과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를 악물고 앞에 있는 부분과 이 뒷부분의 차이점을 인식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여기 어때? 이거 문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봐봐. 얘도 예방적 규제야. 얘도 뭐예요? 얘도 예방적 규제야.
그러면 예방적 규제는 다름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예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얘는 개별인 거고 얘는 전체였다라는 거지. 이게 이 글의 본질이잖아. 6월, 9월 수능은요 그 본질이 답이 될 거고 문제는. 다음.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져요. 그럼 갑자기 이제 수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능성. 뭔 말이냐? 즉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일단 잡고 가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늘려요. 그러면 공급이 올라요. 그러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능성이라고 부른다. 그럼 반대야.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야. 그럼 대출이 낮아지고 공급은 떨어지고 경기는 더 낮아지겠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등장을 하죠.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의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고요.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하면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불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불황이면 대출을 줄일 거라고. 하지만 뭐야? 얘를 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을 풀라고. 그래서 언제?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대출하지 말고 뭐해? 저장해라고 정부가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야? 야, 니들이 돈을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뭐라고 더 안 할게. 누구한테 되게 맡기는 거예요? 그 회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너희 30%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딱 이거야. 근데 여기는 뭔데? 야, 너희 30%에다가 지금 우리 호황이잖아. 그러면 조금 우리 저장 더 해놓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불황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있잖아. 좀 풀어. 일부러라도 좀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누가 더 푸시를 많이 하는 거야? 정부가 더 많이 푸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얘를 이게 자유경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기 앞에 한번 쓴맛을 느끼고 나니까 신이 붙어요. 신자본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의 나뉘되 그래도 이런 공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자? 나라가 컨트롤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 요즘 되게 우리나라에 대한 국뽕이 좀 차오르는 시기이기는 하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관련돼서 되게 많은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만 보더라도 어때요? 걔네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뭐야? 갈 수가 없어 병원. 왜? 너무 비싸거든. 그게 다 했던 게 때문에 그래요. 다 개별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의료보험이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민영화이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데. 그러니까 비싸니까 할 사람들은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인 거예요. 다 선택인 거예요.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차별받고 소외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거를 공적으로 돌림으로써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영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난소공이라든지 황망근이라든지 오늘 배울 가리봉동이라든지 이런 작품들과 다 연결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로 가보면 어떤 문제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잘 푸셨는데 포인트만 좀 봅시다. 자, 이거 볼게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았다. 보세요.
글로 어디서부터 갈리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전후로 갈리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제발 변화 지점이 있으면 걔는 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았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의 인상 효과를 노려요. 영향 못 미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기인 거예요.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라고 해서 안정이 달성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개별 회사의 건전성이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라고 보았다. 자, 얘네들은 무슨 관점이었어요? 유언적 접근이었죠? 그죠?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두 개로 해야 되는 거는 저기 이후의 문제였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4번. 글로벌 금융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얘는 상관이 없었지. 근데 얘는 상관이 있었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었고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5번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이후에는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누구 얘기예요? 전통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 반대 이야기잖아. 그래서 답은 4번. 잘하셨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기업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니은이야. 그래서 가장 본질은 뭐냐? 얘는 작은 거, 얘는 전체, 얘는 따로따로, 얘는 같이. 그리고 기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 있다. 따로. 맞죠? 니은은 신용 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한 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쪽. 이후가 정책 수단이 훨씬 더 많아지죠.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정책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거 보시죠. 문제가 발전해요, 여러분들. 저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차이만 보면 됐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뭔 똑같아? 예방적 규제는 똑같아. 다 똑같아. 예방적 규제 정책을 하는 거는 동일해. 하지만 얘는 뭐? 개별이고. 얘는 뭐고? 정책까지도 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는 니은과 달리,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정책을 쓴다는 거죠. 예방적 규제 정책은 뭐야? 둘 다 씁니다. 이 공통점까지도 찾아내야 되는. 다시 이 이미지 생각해.